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최영식 소장이라는 분 방송 보니까 조만간 터질 거라는데 위기가 한번 터질까요? 100%. 100%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영식 소장이라는 분보다 아마 제가 경제 위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2019년부터 이야기를 했던 게 가계부채 문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MBTI가 T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T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가계부채 다이가 돼버렸죠. 그래서 가계부채 때문에 죽어나고 있는 거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당시 미국에서 2015년부터 금리 인상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기준금리가. 그리고 2014년에 DSR 적용을 했고요. 2017년부터 양적 긴축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2008년부터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량의 유동성을 풀었고 이게 문제가 되게 생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양적 긴축이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도 2017년 11월부터 금리 인상 시작했죠. 그리고 2018년 11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부동산이 꺾였다.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세계적인 긴축 플러스 대부분의 나라들이 디레버리징을 진행한 가운데 한국만 레버리징을 했죠. 어떤 나라들 중에서 부동산 거품이 생겼다가 꺼진 나라들 중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가계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늘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부채가 빠졌어요. 근데 미국에서 긴축 아까 이야기했죠? 2014년에 DSR 그 다음에 2015년에 금리 인상 2017년부터 양적 긴축이 들어가는 동안 우리나라는 2014년에 소이노믹스를 해서 오히려 가계부채를 부풀렸죠. 그리고 그 전에 2008년 이후 전세자금 대출만 4차례를 풀었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죠. 그게 침체기 때문에 모르다가 침체가 끝나고 불붙기 시작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빵 터진 거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수준까지 올라왔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채는 훨씬 더 많죠? GDP 대비 가계부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자를 내는 부채 정도만 보는 겁니다. 이자를 내지 않는 부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빼고 이야기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전세 때문에 이자를 내지 않는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많죠. 사적 부채가. 그거 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GDP 대비 가계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만큼 올라갔었다. 따라서 긴축의 시기가 왔을 때 디레버리징이 올 수 있고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부채 감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면 안 된다 라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었고 2019년에 데드캣 바운스 정도 잠깐 나는 정도였는데 그 데드캣 바운스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금리 인하를 토대로 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값 거품이 생겼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전세가 오를 수 있다. 근데 전세가 올라가는 거를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임대차법이 나온 거예요. 임대차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못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임대차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세입자의 권익이 늘어나면은 세입자한테 불리한 것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2020년 5월부터 올라가던 전세 가격이 7월 31일에 시행이 됐죠? 8월부터 꺾입니다. 상승폭이. 그러니까 전세가 올려가지고 집값
부풀려야 되죠. 이미 거품의 끝을 찍고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앞다투어 입을 맞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임대차 법 때문에 전세가가 튄다. 그래서 굉장히 웃긴 이야기가 뭐냐?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튄다고 그래요? 왜?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수요도 같이 주는데 뭔 개소리냐. 2022년에도 똑같이 프레임을 잡았습니다. 근데 2022년에 그때 연장한 사람들이 재연장 못하니까 수요가 쏟아져 나와서 전세가가 폭등한다고 그래요. 근데 전세가 폭락했죠. 2022년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지막 기회라고, 아직도 전세가 올라가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임대차법 폐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전세 상승의 주범은 1순위가 전세자금 대출이고 2순위가 전세 보증보험이에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가계부채가 늘어났죠? 근데 가계부채가 늘면 어떻게 되죠?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가계부채를 늘렸던 것을 유동성으로 늘렸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었다는 것 자체가 물가 상승을 야기했죠. 그래서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올리니까 비소비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죠. 그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소비 지출도 늘어나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뭐가 줄어든다? 가계 흑자액이 줄어든다. 이걸 여윳자금이라고 하죠. 모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모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대출도 강화되면 집을 어떻게 사냐. 지금 그래서 집값을 부추겼던 게 다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일반 주담대가 아니라 정책대출에서 나왔죠. 자, 윤석열 정부 2022년에 대폭락하고 나서 23년, 24년에 정책대출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정상적으로 대출받는 게 30%인데 특수하게 대출받는 사람들이 70%예요. DSR 적용 안 하는 대출로. 작년에도 9월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있었죠. 도구나 스카우나 받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올해 디딤돌 버팀목 이야기 나오는데, 버팀목은 전세니까 일단 떼고 디딤돌만 보더라도요, 소득 기준이 8,500만 원이에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득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책대출이 70%나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 돈 모으기도 힘들고 소비도 줄어들죠. 이 내수 침체가 왜 왔냐? 내수 침체는 전적으로 가계부채 때문이고 이 가계부채는 전적으로 부동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수가 침체돼요. 집값이 올라가요? 부채가 늘어나죠? 소비 지출이 줄어든다. 소비 지출에 쓸 돈이 줄어든다.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올라갈 때 집값만 올라가요? 상가 가격도 올라가죠. 여기서 부채가 늘어나죠.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죠. 5억짜리 상가 살 때 70% 대출 받아가지고 3억 5천 대출 받았으면 그게 10억까지 오르면 7억 대출 받아요. 그럼 당연히 유지비가 늘어나죠. 유지비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상가 월세가 올라갑니다. 월세가 올라가면은 자영업들이 얻는 소득이 줄어들죠. 그럼 이걸 다시 쓸 수가 있냐? 아, 월세 올라갔으니까 건물주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건물주도 힘들어요, 지금은. 지금 막 이 비싼 가격에 받았던 사람들은 건물주도 힘들어요. 월세 받은 거 대부분 다 이자로 빠져나가요. 은행만 녹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가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경기가 악화되면 어떻게 되냐? 가계부채 때문에 경제가 악화된 게 지금 어디까지 전이가 됐냐면요. 기업부채로 전이가 되고 있어요. 왜? 기업도 대출 끼고서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해가지고 이자를 갚아야 되죠. 근데 사업이 안 돼서 이자도 못 갚는, 이자 보상 배율이 1도 안 되는 기업의 비율이 16.7%라고 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적자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버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구조조정을 하든가 또는 대출을 늘리든가. 지금 둘 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기업까지도 지금 구조조정이 들어왔죠. 그래서 대기업들 구조조정하기 전에 뭐 했어요?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팔았죠. 누군가가 샀으니까 판 거 돼가지고 샀으니까 부동산 올라간다 이 부분만 강조했지 대기업들이 팔았다는 부분은 강조 안 해요. 연예인들 돈 엄청 벌었다. 예전에 과거에 사가지고 지금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왜 팔까요, 그들이?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SK, LG 이런 것들이 지금 구조조정 들어가기 시작했죠. 대기업들이 위기를 대비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막
미국 증시가 뭐 폭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 닷컴 버블 때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대비를 했던 사람 중에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있죠. 워렌 버핏이 닷컴 버블 때처럼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높은 인사들은 절대 경제위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닷컴 버블 때처럼 빠른 금리 인하가 나온다. 경제 위기가 아닌데 저렇게 빨리 내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긍정적으로 잡혀갔다고 해도 파월 입에서 나온 말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다 해요. 근데 그때만큼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 이번에 비컷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 0.5%포인트만큼 더 내릴 거고 내년에는 또 더 내릴 거야. 이 정도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닷컴 버블 때 나왔던 속도예요. 근데 경제위기 온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혼란해지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온 것은 아니고 우린 연착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도 구라였던 게 밝혀졌던 게 미국 고용 되게 굳건하다 라고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83.8만이나 줄었죠. 이게 지표가 드러나고 나서 바로 연준에서 이렇게 나선 거예요. 사실 이 지표가 굳건하다고 하기 위함은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장기채 시장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있지는 않았지만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움직임만 보더라도요, 주식에서 자금이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대비로. 채권이 어떤 식의 효과가 좋다고 그랬어요? 주식하고 채권이 둘 다 금리 인하기에 나와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가 없으면은 수익률이 가장 좋다. 미국 주식이. 근데 금리 인하기에 경제 위기가 있다. 그러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건 미국 장기채였다. 뭐 주식도 뜬다라고 하고 있지만 채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금값이라든가. 금값이 진짜 금값이 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이나 금같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 위기를 대비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생각해보면 그땐 미국이 터졌죠. 미국은 터졌지만 중국 같은 데는 버텼어요.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정도였죠. 미국 채권 사들여가지고. 근데 지금 어때요? 중국이 미국 채권을 작년에 엄청 팔았죠. 재작년이랑. 그리고 막 중국이 지금 경제 위기 와가지고 무제한 뭐 양적 완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미국도 안 좋은데 중국까지도 안 좋아요. IMF 때 일본하고 중국은 버텼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래도 중국은 버텼죠. 일본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일본 엔화가치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하고 일본도 상태가 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돈 엄청 풀었다가 문제가 됐던 거라서. 말씀드렸지만 IMF에서 SDR 푼 경우는요. 여태까지 딱 5번 있었는데 1차 오일 쇼크 때, 2차 오일 쇼크 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2번,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인플레이션 위기 오기 시작했을 때 1번. 그때 풀었어요. 그 다음에 뭔가 큰 게 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100% 확실하진 않더라도 뭐 샤메 법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 채권 커브 같은 경우도 경제 위기랑 똑같이 나왔다고 그랬죠. 지금 뭔가 크게 터진 딱 그 트리거 같은 게 안 보여서 그러지 경제 위기는 이미 왔어요. 한번 터질까가 아니라 이미 왔는데 터지지 않으니까 더 문제예요. 터지기 전까지 고통받다가 터지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라이트하우스가 또 나라 망하라고 하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가계부채 늘리면 나라 망한다. 부채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늘려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죠. 지금이라도 빨리 위기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가계부채 디레버링 시켜야 된다. 지금 빨리 터트리는 게 맞다. 계속 이 이야기하는데 라이트하우스는 나라 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오라고 막 하는 매국노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터지게 후폭풍이 무섭죠. 근데 지금 냅두면요 후폭풍이 더 커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저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카드 리볼빙 쓰다가 500만원 한도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버티면서 카드 돌려막기도 안 되니까 사채까지 써가지고 돌려막기 하면은 위기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예요.